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여기서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시장 온도가 조금 다른데 네.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 반전해서 지금 강보합에서 좀 방향성 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1%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 간밤에 올랐던 거 보고 이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거에 비하면 좀 아쉽죠? 제가 네. 오늘은 거의 파티 느낌으로 가려고 했어요. 오프닝 돈이 들어온다 가자 약간 이런 오. 느낌으로 금 뭐 이런 쪽으로 빠졌던 돈들이 이제 주식으로 돌아오는구나 싶었는데 봐봐 우리는 넘들 파티할 때 우리 같이 못한다 맨날 아니 뭐 끝까지 보죠. 끝까지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조금 아쉽지만 네. 그래요. 자, 오늘 그리고 좀 특별한 시간 준비했는데 우리 주식시장에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정책 방향과 정책 방향과 좀 반대로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네. 우리 정책 좀 볼 타이밍이긴 하죠. 아 이게 정치를 네. 살펴본다는 겁니까? 정치 중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네. 정책. 아, 네. 정책. 아, 근데 요즘에는 정치 테마주는 저는 잘 안 보는데 정책에 관련된 어떤 업종들은 많이 보게 네,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만큼 6월 3일 21대 대선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진짜 얼마 안 어제부터 남았죠. 네, 네. 각 후보들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주가에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기 전에 네, 맞아요. 저희가 또 홍보를 하나 해드려야 됩니다. 홍보 겸 안내 겸 네. 여러분에게 진짜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 네, 저희가 선물로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일단 하나는요. 음. 중국에서 바라본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한 오. 이야기입니다. 네. 이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간밤에. 주에 오. 그리고 스위스에서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오늘도 맞아요. 지금 합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미중 관세 정책으로 영향을 받게 될 투자 유망 업종은 이라는 주제로 이철 박사님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5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니까 NH투자증권 여의도에 있는 NH투자증권 본사 4층 건물입니다. 네. 4층입니다. 위치 확인하시고 꼭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링크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창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 많이 두 해주시고요. 번째 또 다음 보여드리도록 볼게요.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혜영 차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 채권 투자 전략 세미나 요즘 채권 관심 많이 지금 갖고 계시는데 그쵸. 한국, 미국, 브라질까지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날짜 확인 한번 하시죠. 5월 네. 19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NH투자증권 이촌동 WM센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링크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 빠르게 좀 서둘러 주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구혜영 차장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견자다. 여자다. 월요일의 이혁진 남자 차장님. 이혁진 네. 차장님이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하반기 주도주 점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 나눈 조바방 그렇죠. 요거 지금 좀 흔들린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나 뭐 이런 그렇죠. 엇갈리는 흐름이 있는데 요 네. 조바방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함께 체크해 주신다고 하는데 진짜 구체적인 투자 관점으로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구혜영 차장님은 역시 채권. 역시나 네. 저성장 시대 채권이 답이다라는 주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인천에서 펼쳐집니다. NH투자증권 인천 WM E센터로 모여주셔야 되니까 잘 보고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빠르게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서서 네. 정책 관련돼서 또 투자 관점으로 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죠? 소개해 주세요.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우리 정혁경 책임연구원이라고 하십니다. 네. 책임연구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리포트. 네. 저희에게 또 들고 오셨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책하고 좀 반대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 앞서서 좀 있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의원님? 네, 뭐 네. 상관관계로 봤을 때 1까지는 아니더라도 오. 그래도 0.5 이상의 상관관계는 기록하지 않을까. 0.5 이상의. 네. 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6월 3일 이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윤곽도 나왔고 공약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약들의 분야별 영향도 짚어보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에 좀 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이제 뒷부분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현재까지 나온 공약 먼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요 제가 띄워드린 요 화면을 보시면 네. 일단 그 이번 양 정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그 잠재 성장률 하회하는 이제 이번 25년에 성장률이 아마 1%를 밑돈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어떤 각 정당의 어떤 특색이라기보다는 다 같이 이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제 이런 공약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요 유형 투자로 봤을 때 요 부동산이랑 인프라 요쪽에 지금 양 정당에서 모두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제 노후 도심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그동안 이제 강했었다가 요 규제들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각 후보들의 의지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택이 부족한 이유도 사실 수도권에 너무 과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퍼치기 위해서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더 강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역의 인프라 확대에는 동의를 한다. 그래서 뭐 부울경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방에 있는 교통망을 확장하는 데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업종 그다음 소재 업종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하반기부터 이런 그 건설의 투자가 시작이 되다 보면 건설업과 소재업에 좀 혜택이 되는 이제 그런 정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보자면 저 과학기술이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이제 전체 전 국가와의 그 트럼프 관세 전쟁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그 완전 클라이막스에서 약간 이제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긴 한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관세가 부과되지가 않았고 모든 국가에서 반도체는 가장 중점적인 산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와 이 AI 산업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자. 그리고 인재 양성을 하자. 투자를 늘리자. 이제 이런 그 말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반도체나 아니면 유틸리티, 이제 전력 관련된 그런 업종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에 제가 여기엔 하나 써놓진 않았는데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전을 같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 이제 이런 그 기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서 과거와 다른 좀 더 강한 그 정책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수죠. 그러니까 한국의 소비가 지금 3년째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그렇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각 정당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주 4.5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를 하고 오후부터는 이제 주말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서비스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 주 4.5일제가 이제 실행이 된다면 저건 이제 뭐 외식, 여행, 뭐 문화 요런 그 서비스 소비를 좀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이런 그 노동권을 이제 좀 강화하고 그리고 좀 친노동적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서비스 내수 소비에는 아마 긍정적인 영향이 될 거다. 그래서 뭐 유통이나 컨텐츠 이런 업종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잠자는 댓글장을 좀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5일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죠. 왜냐면 다들 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꿈 같은 4.5일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꿈깨이 자식아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굉장히 나뉘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4.5일제 하면은 직장인들 더 안 온다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고 4.5일제 정말 더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동력이 이렇게 막 불끈 달아오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 남겨주시고 진짜 갈릴 것 같아요. 진짜 갈려요. 긍정적인 쪽이 있는가 하면 뭐 다 해외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이럴 수도 당장에 있고. 손혜 씨 4.5일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그게 사실은 이거예요. 제일 궁금해요. 뭐 금요일 오전장하고 끝낼 겁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예.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아마 우리 연구원님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주말까지도 제2야당이죠. 네. 이 제2당이죠.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그렇죠. 사실 네, 맞습니다. 선수도 안 정해졌는데 공약이 지금 막 어제부터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리하시기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1당과 2당 모두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는 결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 주목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요게 이제 규제 완화가 됐던 그 시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2017년과 2019년, 이제 제가 가져온 그 그래프의 왼쪽을 보시면 27년과 19년에도 이제 개발 부담금을 좀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 지방의 주택 보급률이 이제 크게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그 어떤 개발 사업을 하면 정부에 내야 하는 이 분담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금의 성격이죠. 그게 이제 강했다가 이제 2017년도에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분담금을 줄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의 대선 이후에 하려고 하는 그 정책과도 이제 맞물리는데, 요때 보시면 지방에서 이제 건설 산업들이 좀 확장되기 시작하는 구간이 요 3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한국의 어떤 내수 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이유가 지금 주택 투자가 걸려 있는 그 건설 투자 부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계속 성장률을 마이너스를 이제 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요 규제 완화가 되면 이제 그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이제 세금이 좀 줄여드는 이제 그런 규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들이 좀 촉진되는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업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 건설업을 삥 둘러싸고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어떤 일자리를 보시면 건설업이 맨 먼저 1년 전부터 감소 전환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제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고용이 마이너스 전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설업이 올라서면 요 연방되어 있는 뭐 기계, 철강, 뭐 시멘트, 목재 요런 산업들이 다 같이 수요가 올라오는 구조고요. 건설업의 수요가 떨어지면 이 연관 제조업이 같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건설업 하나를 끌어올리면 이제 그 고구마 줄기 이렇게 쭈쭈 나오는 것처럼 연관된 제조업들의 어떤 수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정부 양당 모두 이 부동산의 규제를 완화시켜서, 그래서 그동안 멈춰있던 사업을 다시 재부스팅 시키면 연관되어 있는 제조업의 고용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아마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규제 완화가 되었을 때, 네. 저 2017년, 19년도에 이제 건설 투자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이제 올라갔던 그 경험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정책 입안자들은 저 주택 투자를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좀 강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연구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설 경기 살아나는 거 다들 이제 반기일 텐데, 그렇지만 네. 이게 또다시 특정 지역에 쏠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도 사실 많거든요. 네. 정책을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님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헤드라인을 끌어올리는 게 이제 중요를 하기 네. 때문에 약간 그런 부작용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핀셋 규제를 하겠다. 아하. 이제 후반에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 전체를 좀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요 먼저 규제 완화가 수도권 위주로 좀 돌아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요걸 부동산이 수도권에 과밀될 이제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그 세종시에 뭐 천사를 아예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울경에 메가시티를 설립을 한다든가 요런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의 규제 완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도 그렇죠. 이제 해야 되고 네. 이런 거 네. 어떻게 좀 균형 있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해지는데, 소상공인 매출 확대, 물리적 교통망 구축, 인프라 투자 공약도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 부분 좀 아우러 주실까요? 네, 제가 요 말씀드렸던 게 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요 파트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한국의 소비가 좀 안 좋다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요 카드 매출액으로 보면 서울을 뛰어넘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이 2012년에 출범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소비 데이터가 주간으로 잡히기 시작한 건 이제 20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세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계신 이제 공무원 분들이 많고, 네. 이제 그분들의 1인당 소득으로 하면 되게 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보다 인구가 좀 작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그 GRDP를 1인당으로 나눴을 때 되게 1인당 소득이 높게 나오는 계획 도시가 이제 바로 세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볼 때 세종시를 하나 만드는데 이제 거의 한 13년이 걸리긴 했지만 요 세종시의 어떤 그 지역의 퍼포먼스, 이제 뭐 카드 매출액으로 보든가 아니면 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행복 지수, 뭐 네. 아니면 뭐 출산율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세종시는 좀 성공적인 그 정책 도시로 이제 꼽힐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세종시로 인구를 이제 많이 뺀 그런 업적, 뭐 결과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로 이제 동남권의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를 양당에서 이제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종시는 충청권에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요 수도권 지역 사람들을 이제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동남권은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 도시의 경제력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제 요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걸 이제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이제 저번 작년 말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 인구에서 65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으면 네.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이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라고 말할 일은 아니지만 네.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보다 더 고령화가 강한 이제 그 국가가 대표적으로 일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지금 일본의 그 재정 상황 중에서 사회보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어르신들한테 이제 복지 비용으로 쓰는 그 비용이죠. 요게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가까이 이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아무리 세금을 걷어도 그게 다 복지 비용으로 나가는 거고 공공 인프라 어떤 교육 과학 이런 데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고령화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그러면 이게 이제 공공 인프라에 투자가 안 되다 보면 어떤 뭐 물류, 운송 이런 데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고령화율이 더 높아지기 전에 지금 빨리 인프라 투자를 지금 이 시기에 한다면 한국의 생산성 저하가 떨어지는 속도를 좀 막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양당에서 얘기하는 인프라 투자가 이제 지금 하기에는 되게 적기인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속도가 네. 빨라지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고 네. 그렇죠. 그걸 지금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리 노동에 대해서 주 4.5일째 따뜻한 격려의 말씀 많이 주고 계십니다. 따뜻한 야, 서로 멱살만 안 잡았지 지금. 아 이거는 서로 그래, 의견이 다 달라요, 이거. 다를 네. 만한 그렇죠. 네. 자, 우리 노동 얘기 조금 있다가 정책적으로 한번 그러니까요. 살펴볼 테니까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 많이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 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권 주자라고 불렸던 분들은 다 AI를 일본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만큼 정말 시급하다고. 글로벌 경쟁에서 그렇죠. 뒤처지면 네. 안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우리 과학기술 부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제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번에 이제 이렇게 대선 구도가 정리되기 전에 되게 대선 주자들이 많으셨을 때 늘 100조 원 이상 나오는 그 예산이 다 이 과학기술, 뭐 AI, 반도체 이 부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미래 먹거리가 사실 이 과학기술의 R&D 이 부분에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좀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긴 한데요. 사실 한국이 이 R&D 예산 같은 경우가 요 제가 가져온 그래프 보시면 2015년 마우스로 그래프 움직여줘야 가리키실 돼요. 때 아, 마우스로 네네. 한번 해주시면 네, 저희가 네. 요 15년을 피크로 해서 지금 한국의 정부 R&D 예산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의 이 2017년, 18년도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R&D 예산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때 이제 민간은 늘었어요. 네. 그런데 정부의 R&D 예산은 떨어졌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민간에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긴 했으나 사실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 폭이 좀 작았던 걸로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이제 지금의 그 어떤 AI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고성능
초중등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그 경쟁력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R&D 예산이 축소된 그 영향이 지금 이제 10년 뒤에 들어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훼손된 구간이 이제 저희가 10년 전에 봤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 정당 주자들이 요 반도체 부분에 R&D 투자의 이 정도를 좀 높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뒤처졌다라는 그렇죠. 평가도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당들도 각 당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가장 중요한 네. 건 이 R&D 예산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가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에도 이제 양 당이 동의를 한 상황인데 각각 보면 2040년 석탄 발전 전면 폐쇄 그리고 원자력 발전 활용 극대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는 나눠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는 방향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좀 흐름이 네. 강해졌던 것이 이제 사실 지금까지 계속 뭐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논의는 지금까지 늘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25년 대선 이후에 좀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마 이번 대선 이후에는 이 재생에너지 확대가 현실성 있게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비용이 증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재생에너지 위주로 들어가겠다 좀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LNG 어떤 그 협력을 미국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 내부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사실 미국과의 협력이 아니라 이 내부 안에서 어떤 산업이 돌아가느냐가 일자리를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한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 전환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25년도에 이제 그 정권을 잡는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단 일자리 늘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가장 빠른 성과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석탄 발전을 만약에 좀 줄인다. 뭐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려고 하긴 하지만 네. 일단 석탄 발전을 줄인다고 하는 기조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늘린다고 하는 이 기조 안에서는 일자리가 조금 더 많이 발생되는 건 사실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에 이제 석탄 발전소가 되게 많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럼 여기는 그 경기에 타격이 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발전소가 없어지면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오히려 새롭게 생성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회적 효용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의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 일자리 얘기가 포함이 있죠. 되어 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자리 노동이 그만큼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일제가 이 당만이냐 저 당만이냐가 아니라 1당과 2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주 4.5일제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계에서는 지금 관세 전쟁이다, 경기 침체다, 힘들어 죽겠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4.5일제 사측과 노동자의 입장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양당이 모두 4.5일제를 주장을 하긴 하는데요. 차이점이 이제 근로시간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근로시간을 진짜 단축하느냐 이제 여기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주 40시간이 이제 뭐 법정 근로시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36시간으로 줄이자고 하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요때 4시간을 이제 하루에 1시간씩 더 근로를 늘려서 그래서 늘려서. 금요일은 줄이는 거. 네, 금요일은 네네네. 4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주 월, 화, 수, 목은 좀 근로시간을 늘리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 입장에서는 좀 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거에 더 찬성을 할 것 같고요.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거에 더 이제 환호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금요일이 오후
수요가 휴일이 되다 보면 해외여행으로 빠지는 그러니까.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있죠. 지금 중국 네. 무비자인데 어. 일본으로만 가다가 일본 뭐 1박 2일도 갔다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빠지는 수요도 어. 이제 훨씬 더 높아지겠죠. 야. 그래서 사실 이게 서비스 소비를 확대 요인이 맞기는 맞지만 여기서 훼손되는 부분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좀 있을 걸로 좀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 4.5일제가 사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좀 정착이 될 건지 아니면 어떤 그 기업인들의 어떤 그 동의를 얻을지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 주 52시간 당시에 확실히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요 주장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월간 근로 시간이 이제 줄어들면 가계의 어떤 서비스 소비 증가율이 좀 올라가고 이제 저희도 뭐 골프 못 배우다가 이제 뭐 여가 시간이 좀 늘어나면 골프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컨텐츠 뭐 콘서트 소비를 좀 늘릴 수도 있고 네. 여행 소비를 이제 해외로도 가시지만 뭐 국내 여행도 조금은 늘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소비 확대 요인이긴 하나 확실히 그 유출 해외 유출 효과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업의 어떤 생산성이 또 저하될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정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야, 선혜 씨 그때 기억나요? 네. 그 주 6일제에서 5일로. 주 5일로 바뀌던 시기를 기억을 하시나요? 그때 논란이 마찬가지로 좀 많았던 막 그때 것 같아요. 중소기업 분들 여기다가 이게 저기 하고 결사반대. 그러니까 소위 손은 어. 누가 키우냐. 손은 누가 키워, 진짜. 일은 누가 하고 어. 뭐 이런 오일이 말이 되냐 이제 음. 이랬었는데 어느샌가 이제 자리를 또 잡았으니까. 지금은 6일째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때가 한 2004년, 3년 그때 정도로 그랬나요? 기억이 나는데 저 때 아마 노는 토요일 놀토. 가 네. 이제 도입이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경제 성장률과 지금은 맞아요. 다르다 상황이. 그리고 네. 생산성이 그만큼 좋아졌다면 인정하겠다. 근데 생산성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도 마찬가지고 계속 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겠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은 근데 진짜 첨예하게 좀 대립될 수 있는 네. 의견이 그런 어. 부분이고 논의될 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을 어. 것 같습니다. 4.5일. 일단은 뭐 선혜 씨도 선택하시고 아. 저도 생각 정리를 좀 해보도록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해요. 진짜 맞아. 진짜 의견이 네. 좀 마음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라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습니다. 주말에 많이 노시면 아유. 행사 뛰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따지면 저도 그렇죠. 네, 맞아, 그렇게 맞아. 따지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어쨌든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여러분의 의견 또 활발하게 의견 주시고 저희가 내켜도. 지금 정책을 내놓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맞아요. 사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게 있고 정책이라는 게 이 공약으로 나오는 건데 이 저희가 4.5일제 고용과 노동 여기서 정년 연장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도 이것도 앞서서 이제 고령화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사실 요즘에 60대 이러면 예전의 느낌과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창 아직도 일할 수 있고 열정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도 논란거리가 많다. 생각해보니까, 논란이 그죠? 많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나가야 제가 일을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맞아. 생길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근데 있고. 정년이 늘어지면 이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걱정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 정책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아예 그냥 일괄적인 정년 연장은 이 저희 20, 30대가 새로 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데 사실 큰 장애물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년을 그냥 단순하게 늘리는 거 말고 퇴직 후에 다시 재고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임금 같은 경우도 이제 재산정 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냥 일괄적으로 바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이 이제 제공해야 되는 임금이 되게 높을 건데 그렇게 말고 퇴직 후에 재고용하는 방식이 좀 그 현실적으로는 어떤 그 사회 전반에 충격을 좀 덜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출산되는 그 아이들이 1년에 뭐 20만 명 정도밖에 안 네. 되잖아요. 저희 때는 뭐 60만 명, 70만 명 저도 요랬었다가 60만 명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3분의 1토막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이 경제 성장률을 구성하는 인구가 계속 마이너스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고령층의 근로하는 정책이 없을 때는 매년 연간 성장률이 0.3%
3%포인트씩 깎여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60대 지금 분들은 사실 저희 부모님도 60대신데 네. IT 기기, 컴퓨터 이런 거 다 활용하실 수 아,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근로 그 의지도 있으시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속 고용을 어떤 형태로든 지속을 하시다 보면 한국의 성장률이 깎여 나가는 정도가 축소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법제화로 이 재고용을 법제화하게 되면 저희가 그 성장률 깎여 나가는 정도가 거의 반 이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참 힘든 문제네요. 예, 지금 사실 이 레포트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맞아요. 어젠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우리 정혁영 연구원님이 쓰신 이 레포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이달리오 국가 세태론인가요? 네, 거기에 따르면은 생산성 하락이, 그러니까 국가의 쇠퇴 단계는 생산성 하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지금이 어느 단계입니까, 저희가? 네, 생산성 하락. 네. 뭐 제조업 쇠퇴하고 있고. 사실 AI 시대에는 이 생산성 얘기, 생산성이 많이 좋아진다. 효연은 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게 국가 세태와 이렇게 연결지으니까 이게 뭔가 약간 위기감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당장에 저희가 주 4.5일자 고용 이야기, 일자리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거는 이제 생산성을 AI가 우리를 그러니까요. 대체해버리면 네. 일자리 자체가 안 늘어날 수 이, 있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 사실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니까 오늘 준비하신 이 얘기를 좀 부탁을 네네. 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아까 주 4.5일제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게 이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주 5일제 할 때랑 주 4.5일제 할 때랑 우리가 내는 퍼포먼스가 똑같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주 4.5일제를 시켜놨는데 나의 어떤 퍼포먼스가 뭐 작년에는 뭐 1억을 벌었는데 올해는 1억을 못 벌었어요. 그러다 보면 요 생산성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한 시간에 얼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느냐, 이제 요게 쉽게 풀어드린 그 생산성의 가치인 건데 요 한국에서 이걸 업종별로 좀 나눠보면 네. 이미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생산성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제 뭐 음식점 이런 데서 카페에서 일을 하더라도 매출이 안 일어나면, 내수가 이제 부진해서 매출이 안 일어나면 요 생산성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죠. 그래도 다행히 수출이 잘 돼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25년도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관세 충격을 맞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의 생산성 같은 경우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주 4.5일제를 하더라도 생산성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한국 국가도 이제 정점을 좀 통과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뭐 한 4%, 5% 이런 성장 했던 그 시기가 2010년대 중반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2%대로 이제 1%대로 추락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산성을 들어 올리는 정책을 써야 이제 그래서 이제 뭐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산업 정책에 다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반도체 뭐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그 트럼프 관세 시대에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제조업과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업 좀 고차원적인 그런 서비스업에도 생산성 향상 전략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적재산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적재산권 이 투자가 2022년 이후에 좀 정체됐다. 네. 이것도 사실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네. 좀 짚어주시고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한국의 그 GDP를 나눠봤을 때 네. 투자를 이제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상표권 아니면 R&D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재산권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 눈에 보이지는 어떤 공장 같은 게 이제 설비 투자. 그리고 집 짓는 거 이거 건설 투자라고 보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게 지적재산권 투자입니다. 근데 미국과 비교해서 보시면 미국은 이 지적재산권 투자가 낮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올라가요, 미국은.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 그래프를 못 보여드렸었는데 네. 여기서 가장 위기감이 있는 게 저는 사실 이 그래프 요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2010년대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2000년대부터 저성장 국가였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요때 이제 고성장 국가였죠. 네. 그래서 요때는 한국이 확실히 지적재산권에 R&D 투자에 투자하는 그 금액이 훨씬 더 컸었어요. 그 증가율이 컸었어요. 그런데 10년대부터 요게 전환이 됩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투자를 많이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때 2010년대 빅테크들이 막 준비를 했죠,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요 성장률이 20년대에는 아예 그러네. 바뀌어졌습니다. 뒤집어졌네요. 네. 그리고 한국이 이제 뭐 전체 교역이나 이런 데서 차지하는 비중도 되게 줄어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지적재산권 투자가 정체되면 안 됐었는데 그동안은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만드는 이런 투자는 참 잘해줬어요. 뭐 네.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이런 투자는 참 잘해줬는데 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투자에 대한 투자가 좀 약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제조업 그 설비 공동화를 먼저 겪은 국가였잖아요. 지금 한국도 제조업 투자가 다 미국으로 가고 있지만 일본은 사실 요게 저희보다 한 30년 정도 빨랐었는데 이때도 일본은 이 지적재산권 투자를 계속 늘려가는 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일본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요 흐름을 좀 바꿀 만한 그런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설비 투자 지을 때 교육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지적재산권 투자 확대가. 라고 하는 게 사실 성장률로 본다면 생산성을 제고하는 그 네. 영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률에서 자본, 그다음 인구, 그다음 기술 이제 요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기술을 늘리는 그 역할을 지적재산권이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단기적인 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근데 저희는 15년부터 요걸 약했기 때문에 그게 10년 뒤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좀 내리는 이제 그런 그게 요인이 이제 25년 지금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뭐 대선 주자들의 모든 공약이 지금 다 공개가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촘촘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산업변 영향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업별 영향으로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이 이제 요 부동산이나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이제 요런 관련된 거에는 이제 그 건설 업종이나 아니면 뭐 철강 같은 그런 소재 업종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와 뭐 재생 에너지 투자라고 봤을 때는 이제 그 태양광, 풍력 그리고 같이 전력 설비 기기에 들어가는 유틸리티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 아무래도 레거시 제품보다는 좀 고성능, 이제 그런 반도체 위주로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수 소비 진작 파트에서 이제 고용 관련하고 이제 내수 소비가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유통이라든가 아니면 그 서비스에 왔다 갔다 하는 뭐 운송 요런 정도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과 관련돼서 네. 산업별로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고요. 저희 광고 잠깐 듣고. 광고 잠깐 듣고요. 여러분 간밤에 있었던 미중이 손을 잡은 이야기 그러게요.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여경 책임연구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중 90일 유예로 합의가 된 이야기 생각보다 서프라이즈였다. 뭐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다 이제 들으셔서 알고 네.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145가 30이 됐고요. 125가 10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가 진짜 그야말로 급등을 했는데 3% 넘게 올랐죠. 그러게요. 네. 나스닥이. 이제 근데 코스피가 지금
뭐 상승 반전해서 0.2%대, 코스닥이 1%대 오르고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이제 약간 좀 힘이 샌다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해요. 그러게요. 예, 네. 뭐 니케이도 많이 올라오고 어. 있고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힘이 좀 없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관세 유예 사실 이게 합의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예잖아요. 유예니까. 아니, 네. 90일 동안 잠깐 휴전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90일간 네. 더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죠. 네. 저는 어떻게 보셨어요? 합의 내용? 네. 일단은 요 합의 수준 자체가 요 10% 정도에서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된 건데 네. 사실 90일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10%를 이제 내렸다고 했다가 뭐 그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시 뭐 올라갈 그 리스크도 좀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한국에 중요한 건 품목별 관세인 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요 자동차, 철강, 의약품 관련된 그 관세는 사실 처리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받아들였을 때 지금 한국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품목별 관세인 건데 요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한국의 어떤 수출업체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 수혜가 클까? 아마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협상으로 보면 이제 관세율 자체는 많이 낮아진 게 맞는데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이런 품목 관세들은 좀 남아 있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미국 중국 무역 협상이 이번 월요일 어제 있었지만 더 앞서서 있었던 건 사실 영국과의 영국이 무역 먼저였죠. 협상이었어요. 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는 이 10%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구나. 요게 이제 상호 관세 안에 기본 관세 10%라고 하는 게 들어 있는데요. 사실 요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무역하는 데에 있어서 흑자를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국은 요 미국한테 흑자를 보지 않고 네. 오히려 미국이 영국의 흑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에 이제 뭐 쫄 이유가 전혀 없는 국가인 거죠. 당당할 수 있는 국가예요, 네. 영국은. 그런데 이런 영국에도 트럼프가 10% 관세를 유지했다는 건 그 어떤 국가가 어떤 패키지를 갖고 오더라도 10%는 그대로 기본으로 깔고 갈 거다. 이제 최소 요 저건 고수하겠구나. 네, 그러니까요. 라는 거죠.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10%는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영국한테는 좀 좋았던 게 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0%로 내려줬어요. 네. 근데 여기에도 쿼터가 있어요. 연간 딱 10만 대까지만 10%를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폐지를 해줬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한테는 확실히 뭔가 이제 좀 좋게 협상을 한 게 이제 보이는데 한국도 앞으로는 이제 협상 관계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한국 이벤트만 이제 갖고 왔는데 네. 사실 지금 한국이 맞은 관세가 전 세계 모두 한국을 포함해서 철강 알루미늄 맞았죠. 자동차 25%. 그다음 이번 5월 3일 날 조용하게 차부품 25% 관세도 맞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수출이 거의 GDP의 거의 반 정도 차지하는 국가인 건데 지금 저희의 주요 품목들이 다 25% 관세를 계속 맞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90일 동안 요 관세 유예가 되긴 했지만 아직 한국은 미국과 이 협상을 완료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번에 뭐 2+2 통상 협의를 하고 왔긴 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넘버가 발표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7월까지 뭐 이제 패키지 계획을 이제 발표한다고 했으니 아무래도 한국은 요 품목별 관세 아래에 지금 영향이 한 7월까지 있겠다. 요런 심리가 아마 한국 시장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도 써 있지만 제주도에서 네. 통상장관회인가요? 에이펙? 네. 그리머 대표인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뭔가 조금 추가로 얘기가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자세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도 일단 이제 2달 남은 요 상황에서 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4개 를 이제 미국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관세 비관세 조치 어떻게 완화할 거냐, 아니면 뭐 환율 원화 너네 어떻게 할 거냐, 투자 협력 뭐 조선이나 그런 가스, 요런 LNG 요런 가스에서 투자 어떻게 할 거냐, 요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네. 치킨 게임이었고 둘 다 지금 야 이러다 다 죽겠는데 해가지고 한 발씩 물러나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도 깜짝 합의였고요. 지금 주가는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밤에 미국 4월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연구원님. 네.
인플레 우려가 어떻게 좀 괜찮을지 아니면 우려 섞인 대로 나올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아마 이번 4월 CPI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을 놀래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떤 뭐 안도 요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이 아래의 쇼크를 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월이 2.4%였고 이번 4월 같은 경우도 2.4% 동일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른데 이렇게 겁을 먹고 있었던 데에 비해서 나오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잠잠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에 유가가 되게 높았었어요. 이 높은 유가가 아마 7월까지는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물가를 빼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저유가이기 때문에 거의 60달러 아래에 있었잖아요. 4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가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훨씬 더 컸습니다. 3월보다 4월이 훨씬 더 컸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분기까지는 어떤 물가가 그 주식 시장에 우려를 작용할 그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 왜냐면 관세 인상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유가가 물가를 하락시키는 그런 영향이 더 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유가가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좀 없어질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아마 7월 9일, 7월 초부터는 상호관세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보다는 좀 물가가 이 상호관세가 낮게 편성되긴 하겠지만 일단 관세가 인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우려는 하반기부터 좀 촉발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이제 소매 판매 발표도 앞두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네. 소비 측면에서는 소매 판매 어떤 부분 좀 지켜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그 소매 판매가 이제 15일 날 이제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관세율이 가장 악화된 상황에서 28%였다가 지금 한 15% 정도로 이제 반토막 정도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관세가 올라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추정할 때 관세율이 10%포인트 인상이 되면 성장률이 올해 한 0.5% 빠지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을 깎아먹는 게 사실 보통 소비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미국 GDP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중에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게 이제 소비가 안 좋을 거다. 네. 그래서 이게 3월에는 1.5%, 그러니까 사재기 효과 때문에 3월에 이제 4월에 관세 발효된다 하니까 미리 땡겨서 산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마 4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시면 그 미국 수입업체 기업들도 중국 공장에 주문을 다 취소를 해놨었거든요. 4월 달에. 그래서 뭐 장난감, 유아용품 이런 신발, 의류 이런 거를 주문을 취소낸 그 기업들이 꽤 됐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매대에 제품이 되게 다양하면 그러니까 이제 의류 같은 경우도 저희도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이 있으면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되게 구매 의욕을 늘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그 수입업자들이 원래 우리가 한 5가지 종류를 수입을 할 걸 이번에는 3가지, 2가지로 줄였다.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 그 의류들은 우리가 이제 수입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대에 진열된 제품들이 아마 줄었을 거예요. 4월부터. 그러다 보면 그거는 소비자들의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또 줄이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매 의욕도 줄어들고 네. 그게 이제 이 2분기 때 미국 소비를 좀 아랫 방향으로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관세율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이 뭐 145%, 125% 요까지 치솟는 것보다는 좀 올라가긴 하겠으나 일단 소비의 방향은 아랫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비 관련돼서는 관세 그 두려움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요 시기 같은 경우는 사재기 얘기도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네. 요거는 영향을 받을 만한 지표 지금 시기가 아닌가요? 1분기까지 이제 저번 연말부터 이제 11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이번 3월까지는 사재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그 소매 판매가 그래도 잘 나왔던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4월부터는 정말로 고관세였잖아요. 아예 25%가 부과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2분기
2분기는 좀 소비자들이 사기보다는 약간 관망하는 실제로 이게 상호 관세 협의가 잘 되어질까? 아니면 지금 사는 게 오히려 후에 사는 것보다 더 맞을까? 아마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뭔가 전분기와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생겼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오히려 2분기 소비가 이 협상이 없었을 때보단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재기 욕구가 더 자극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뭐 1분기보다 더 좋은 숫자를 보시기는 힘들다. 방향은 좀 아랫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트럼프 발 아니겠습니까? 뭐 오르는 것도 트럼프 푸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트럼프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또 네.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정리를 네.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트럼프가 4월부터 되게 강대강으로 나가긴 했었지만 사실 트럼프가 진짜 원했던 건 우리 모든 이제 국가들한테 야 미국산 제품 좀 사줘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로는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 네. 미국의 어떤 철강 그다음 자동차 수출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하겠다 요거였는데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랑 철강 그 공장을 지어서 만드는 데까지 그다음 수출하는 데까지는 한 2년이 걸릴 거예요. 2년 이상.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하반기에 감세 정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올해 바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뭘로 볼 수 있냐면 이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어떤 농산물. 그 다음 에너지, 이제 유가 네. 막 퍼올리는 거요. 그 다음 서비스, 어떤 빅테크들의 그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미국은 서비스 수출이 1위예요. 저희가 미국은 늘 적자를 보는 국가, 교역에서 적자 보는 국가라고 그렇죠. 생각하시지만 네.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미국의 그 빅테크들의 서비스거든요. 어.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빅테크 규제한다고 했을 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매우 과하게 반응을 했던 네.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지금 우리가 바로 팔 수 있는 농축산물 에너지 서비스, 그다음 항공기 구매 이거 좀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영국이랑 좀 원활하게 무역 협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이 100억 달러 정도 이제 항공기를 구매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건 진짜 우리가 둘 다 죽자, 이 무역 전쟁을 하자 이게 아니라 내가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제품들로 너네가 사줘.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반기에 미국 사람들 잘 먹게 할 수 있는 감세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 요게 바로 트럼프가 원했던 그 진짜 의도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그러니까. 방법이긴 하죠. 카드였었죠. 우리 네. 걸 많이 좀 사.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모르겠습니다. 제조업 네. 얘기도 하고 일자리 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네. 직접적으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속내는 좀 물건을 많이 사.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인 건 맞죠? 아유. 진짜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중국 얘기를 중국 좀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도 사실 이게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우리가 중국이 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번에 그렇죠. 관세 전쟁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얘기를 네. 했지만 중국도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네. 이걸 오래 끌면 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좀 쭉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요 그래프 보시면 네. 중국의 1분기 지표,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되게 강했습니다. 가전, IT 통신, 가구 이런 것들이 소비 증가율이 위로 치솟거든요. 거의 뭐 4년 내 최고치인 거죠. 왜냐하면 중국도 보조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뭐 스마트 태블릿 아니면 핸드폰 이런 거를 바꾸면 이게 우리 우리가 이구환신?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구환신 그 효과가 지금 네. 이제 중국 내부에서 1분기에 났던 거죠. 그런데 요 효과가 사실 작년에도 있었어요. 이 이구환신 정책을 작년부터 펼쳤기 때문에 요때도 중국이 확인했던 게 보조금을 풀면 반짝은 해요. 그런데 그 효과가 6개월을 가는데 그 6개월 이후에는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상반기 지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요 지표가 막 40%까지 오르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표가 아마 흘러내릴 거니까 정책 효과가 하반기로 가면서 희석될 거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도 상고하저로 내려갈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정책 입안자들이 하는 거죠. 그 내수는 조금 상반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요 수출입니다. 이번에 중국 4월 수출도 서프라이즈가 나기는 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이 20%가 줄어버립니다.
말이 20%지 이게 수출에서 20%가 준다는 건 5분의 1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그 중국에서 미국이 뭐 이런 직물 의류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전자기기는 아직 그 관세 영향을 안 받으니까 요건 그냥 냅뒀을 건데 이런 경공업 제품들을 많이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비싼 그 기계들 이런 장비들은 관세가 10%만 붙어도 가격이 엄청 크게 그렇죠. 올라가는데 네. 이번에 145%가 붙었다는 건 아예 이거 수입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향 수출이 이번 4월에 크게 급락하는 걸 이 정책 위반자들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요 품목들을 좀 지키겠다, 수출을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중국의 그 정책자들한테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 미국에 못 하니까 네. 유럽으로 물량을 좀 많이 내보낸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오래 끌어서 좋을 상황은 아니다. 아니죠. 네. 이게 반짝하는 지표가 유지될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부분들 네. 좀 짚어주셨는데 아까 그 관광 무비자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네, 관광 같은 경우도 이번 1분기는 작년 연말 대비해서 올라가는 그 서비스 소비가 좀 개선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 이구환신이라고 하는 이런 보조금,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이죠. 이건 재화에 들어가는 이구환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 보조금을 서비스업에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저희가 숙소 예매하거나 이럴 때 쿠폰 같은 거 줄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중국도 그동안에 물건 살 때만 보조금을 줬었다가 이제는 관광하는 그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요게 내려올 거라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중국 정책자들 중.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소비의 수요가 나타나는 서비스업에 이제 이 돈을 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 자본재나 아니면 이런 만드는 제조업 쪽엔 돈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외국인 자본이 투자를 이제 안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작년 말부터 무비자로 확실히 중국에 들어가는 외국인의 숫자가 크게 늘었어요. 거의 한 제가 기억하기로 60% 정도인가 크게 는 걸로 이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일본이 쓰던 정책이었어요. 일본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제조업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그때 엔화 약세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서 서비스 소비가 되게 관광 올라가고 물가도 그래서 좀 자극이 네. 되고 이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중국 정책 위반자들이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지금 내국인들이 돈을 안 쓰니까 이걸 쓰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들이다. 그래서 이 빗장을 풀어서 걸어잠갔던 걸 풀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비스 소비를 하게 하자. 그러면 그 얘기하시는 뭐 디플레이션 우려, 뭐 네.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플레 공포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어제 또 좋은 뉴스가 있었으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경제가 앞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계속 올라가겠네요. 네, 아마 그 가장 안 좋았던 심리보다는 좀 개선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폭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상향하진 않는 게, 뭐 5% 성장을 달성하지는 아하. 어렵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격하게 싸우면 정부의 어떤 부양 정책이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싸웠을 때는 아마 하반기에 정부 부양 강도가 되게 강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외부의 어려움이 조금 약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반기에 정부의 부양 강도가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 가계가 받아들이기에는 정부가 좀 덜 도와주려나? 그럼 내가 돈을 더 모으고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분기 때 중국 소비 데이터가 되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특징적이었던 건 요 데이터였어요. 지금 중국 가계예금이 명목 GDP, 이제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늘 늘긴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았는데요. 이번 1분기 때 훨씬 더 크게 증가했어요. 저축을 그러니까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만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재화만 사고 아니면 보조금 받을 서비스만 이용을 하는 거고 자기들이 진짜 원하는 어떤 자발적인 소비는 좀 제한이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악화된 시나리오에서 벗어난 건 맞지만 이게 극적으로 뭐 매크로 전체가 확 올라가는 그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어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에 좀 다음 나오실 때까지 집중하면서 시장 좀 살펴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아니면 전체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이제 완화되는지 이제 거기 하나 좀 관심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대내 정책 모멘텀이 좀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외 정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내에서 어떤 정책이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느냐, 네. 어떤 게 수요가 훨씬 더 많이 확장이 되느냐. 그래서 뭐 내수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내수 정책에 같이 가는 뭐 코스닥 뭐 이런 중심 위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여경 연구원님 오늘 말씀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연구원님은 아마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 AI 같은 느낌으로. 워낙에 오늘 딥러닝 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그러게요. 예. 자, 코스피 0.3%대, 코스닥 1%대 상승해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 반전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도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